안녕하세요.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20년째 응급의학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여의도 성모병원 진료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즘 MZ 대장암이라는 말이 나올 네. 정도로 젊은 분들이 대장암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원인을 물어보신다면 사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육류위주의 식습관이 제일 문제가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냐면 소장에서는 대부분의 영양소를 다 흡수를 하고 대장은 사실 이제 물만 더 이제 흡수하고 하면서 변을 만들어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통로의 역할이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를 흡수하거나 이런 곳은 아니에요. 대장에 변이 머무르는 시간이 짧을수록 암으로 될 가능성이나 이런 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섬유진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장에서 변의 배출을 도와서 변비로 가지 않게 바로바로 하루에 한 번 변으로 이게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장 건강에 좋다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의 식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변비만 얘기할 게 아니라 가공식품에 있는 어떤 그런 방부제라든지 또 우리가 병원을 많이 다니면서 감기만 걸려도 자꾸 항생제 먹고 이러죠. 그러면 대장에 있는 균들이 상태가 나빠지게 돼요. 대장균이라는 거는 이제 나쁜 대장균만 있는 게 아니고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을 이뤄가지고 천종이 넘는 균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생태계인데 다 모아 보면 사실 우리 몸보다 더 많은 양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고 하잖아요. 10kg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에 살고 있는 겁니다. 미생물들이. 그런 환경 중에 제일 중요한 데가 대장이에요. 근데 이 대장에 초과공식품들에 들어있는 그런 방부제라든지 아니면은 색소라든지 이런 인공물질 아니면은 항생제라든지 우리가 소, 돼지, 닭 키울 때 항생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류도 키울 때 많이 항생제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알레르기도 많이 일으키지만 장 상태도 나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장에 있는 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씻겨 내려가거나 항생제에 의해서 죽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다시 생길 때는 유해균들이 훨씬 빠르게 증식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검사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기능의학 검사에 보면 대변 검사가 있어요. 장에 있는 균들의 종류, 그다음에 어떤 종류가 많은지, 유해 종류가 많은지, 심지어는 대사 중에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는지 못 만들어내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대변 검사로 그게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이제 오랫동안 항생제 치료를 했거나 오랫동안 이 라면, 탕수육, 피자, 치킨 같은 그런 튀긴 음식이나 이런 방부제 들어간 음식이나 이런 항생물질이 많이 들어간 고기 종류를 많이 먹거나 이런 분들이 장에 있는 균의 종류도 적고 유해균의 비율도 높게 나와서 다 빨강빨강 빨강빨강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대장의 상태가 세포들이 이 환경이 이제 악화되는 거죠. 계속 유해균에 있는 외독소, 균들이 독소를 내뿜잖아요. 그것들이 변으로 해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계속 정체는 되어 있지. 유해균들은 많아갖고 외독소가 계속 나오지. 그럼 그 대장벽에 있는 섬모들은 그 공격에 계속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 독소들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타서 돌기도 하고. 그게 이제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고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반응이라고 하죠. 요런 문제들이 생겨서 전신이 염증 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별거 안 먹어도 더 붓고 더 찌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라면 먹으면 얼굴 붓는다는 게 염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계속 그런 것들을 먹다 보면 전신 염증 반응으로 별걸 안 해도 쉽게 붓고 쉽게 찌는 그런 상태가 되고 몸이 물을 계속 끌어다가 당겨서 그런 독소들을 배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지방층의 독소들이 계속 쌓이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의 증가를 그냥 단순하게 식습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초과공식품, 음료수, 항생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육류가 제일 큰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방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유방암 많이 심각하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1위 암으로 위암, 그다음에 폐암, 그다음 간암, 대장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갔는데 이제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남성은 이제 대장암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여성은 유방암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이 중간에 하나 있는데 갑상선암은 이제 검진이 늘어나면서 생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 혹도 수술을 하면서 이제 암으로 이렇게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과잉 진단되는 부분이 있긴 하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폭증하고 있는 건 유방암 부분이 큰데요.
이 유방암은 호르몬암의 대표적인 암입니다. 남성에서는 전립선암이 대표고요. 여성에서는 유방암과 난소암이 대표인데요. 이 호르몬암은 지방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호르몬암의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 우습게 보는데 이 비만이 사실은 그런 호르몬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너무 큰 스트레스, 너무 심한 다이어트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지만 비만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고는 계셔야 되고요. 비만 얘기하면 그러면은 지방만 피하면 되느냐? 물론 포화지방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동물성 지방을 피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 몸에서 중성지방을 만드는 거는 뭐라 그랬죠? 이 단순당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 필요 없는 지방들이 쌓이게 되면서 복부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호르몬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암도 당연히 영향을 주지만 대표적인 호르몬암인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을 많이 일으키는 주요 원인 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방암이 그 어떤 암보다 고통스러운 암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 네.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방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이제 암 관리할 때 많이 뵀었는데요. 유방은 사실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는 장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져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 암이 발견되는 특징이 있기는 해요. 다른 장기들보다는 수술도 가능하고 항암 방사선도 이제 바깥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문제는 이렇게 악성이고 치료에 반응이 없는 암들이 또 있어요. 유방암의 특징 중에. 그런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전이가 잘 되는데 뼈전이가 굉장히 또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전이 때문에 고생을 받은 환자분 한 분이 생각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암 때문이 아니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오셨어요. 이미 뭐 척추센터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시술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허리가 아픈 게 낫지를 않으니까 이제 제가 있는 진료까지 오게 됐는데 진찰을 해봐도 뭔가 이렇게 명확한 이제 근육 통증 같지는 않고 허리에 통증이 좀 심하길래 그럼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하고 다시 찍었는데 척추 압박골절이 있는 거예요. 연세가 50대 후반 정도였는데 압박골절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기 쉽지 않은데 흉추에 압박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 80 되셔야 생기는 이 압박골절이 이렇게 3개나 발견이 됐는데 좀 이상하다. 그러고서 검사를 좀 자세히 해야 될 것 같다. 과거에 무슨 병력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2년, 3년 전에 유방암을 걸렸었대요. 근데 치료를 받다가 수술하고 항암하고 어느 정도 나았다 싶어서 더 이상 안 갔답니다. 관찰 판정을 받은 건 아니고. 그리고 나름 이제 좋은 색습관 한다고 그러고 지내시다가 2년 반 정도 돼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진료를 보러 그때는 이제 유방암과 관련인지 모르고 이제 척추센터만 다니신 거죠. 응급실에 와서 진료를 할 때에는 이미 척추에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척추 압박골절이 생겼던 거예요. 뼈가 암이 전이가 되면은 쉽게 부스러집니다. 허리 MRI를 찍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악성이 추정이 되는 그런 조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암센터 쪽으로 의뢰를 하게 됐고요. 결국은 유방암, 뼈전이, 그다음 폐전이까지 같이 있는 상태로 진단이 돼서 여명이 많지 않을 걸로 추정이 된다는 상태로 입원을 하셨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몸속에 유방암 세포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들은 무엇이 있나요? 뭐 유방암만을 위해서 피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제일 꼭 피해야 되는 거는 단순당으로 대표되는 초가공식품, 뭐 라면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면이라든지 뭐 떡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냐, 밀가루 아니니까 괜찮지 않냐 그러시는데 떡은 쌀가루로 만들었어도요. 문제는 거기에 설탕이 반 이상입니다. 설탕이 단순당이잖아요. 쌀가루도 단순당이긴 하지만 그 밀가루보다는 나은 부분이 있는 건데 설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단순당이고요. 그 외에 초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들이 장에 가가지고 장 건강 엉망으로 만들면 우울증 만들고 불면증 만들고 이렇게 되면 장뇌축이라 그래서 장과 뇌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장기거든요. 세로토닌이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 건강이 좋아야 그런 우울증도 없고 여성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단짠단짠 먹는 이유가 우울증 해결하려고 먹는다고. 우울감이 없어야 식사도 좋아질 수가 있고 단맛이나 짠맛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간호사들 보면은 뭐 응급실 떡볶이? 진짜 실려갈 것 같은 떡볶이, 매운 떡볶이를 먹는데 이걸 먹고 땀을 흘리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문제는 몸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몸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거나 짤거나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생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고기류들, 특히 붉은 고기류들을 피하셔야 되는데 이 고기를 또 어떻게 먹어요? 우리 고기를 이렇게 태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태워 먹으면은 정말 최악입니다. 물론 익혀 먹는 게 중요한 건 있어요. 뭐 회로 먹거나 그러면 뭐 기생충 문제도 있고 흡수율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익혀 먹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 꼭 숯불에 먹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고, 숯불에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온다고 하는 다이옥신이라든지 다한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게 있어요. 완전 심한 발암물질화 되는 겁니다. 발암물질 탄 거를 먹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이 연기를 우리가 흡입한다는 겁니다. 익히면서 우리가 흡입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한 방향족 탄화수소, 다이옥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폐로 흡입을 하는 거거든요. 폐는 바로 이 공기에서 혈액으로 기체를 옮기는 장기지 않습니까? 더 쉽게 더 빠르게 혈액에 그런 물질들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연기 빨아들인다고 해도 태워서 익혀서 먹고 있다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가장 나빠요. 여성암 얘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폐암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담배 생각나시죠? 남성의 90%의 폐암이 담배 때문인데요. 전체 암의 40%가 담배 때문이고요. 여성은 40%밖에 담배 때문이 아닙니다. 여성 담배 피우는 비율 자체가 적고, 그다음에 간접 흡연에 의한 담배 비율이 있고, 그럼 나머지 여성의 암은 60%뭐 때문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요리에서 원인이 됩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잖아요. 요리를 할 때 쿠킹 hum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가볍게 찌거나 삶거나 이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프라이팬에 고온에 이게 태우거나 이렇게 하면서 기체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팬을 통해서 최대한 빨아들이겠지만 일부는 폐로 들어갑니다. 그 쿠킹 hum, 미세먼지가 여성 폐암의 60%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요리할 때에도 너무 지지거나 볶거나 하지 마시고 끓이거나 삶는 방식으로 방법을 바꿔라. 그렇게 하는 게 여성 건강에도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말씀 주셨듯 피해야 될 음식 중에 뭐 탄 고기류, 달걀도 약간 얘기해 주시다가 달걀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완전 식품 아닌가요? 달걀은 몸에 좋은 부분이 더 크죠. 물론 이제 20개씩 흰자만 이제 단백질 먹겠다고 드시는 분들은 너무 과한 거고요. 근데 그거 말고 계란을 뭐 삶아서 먹거나 쪄서 먹거나 뭐 가볍게 부쳐서 먹는 거 정도는 좋은 부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사실 모든 육류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우리가 닭을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소를 키우든 일단 사료를 많이 먹이죠. 원래 소가 먹어야 될 것, 돼지가 먹어야 될 것, 닭이 먹어야 될 게 뭡니까 사실은. 뭐 돼지는 이제 잡식성이지만 소나 닭은 사실은 풀 종류를 먹고 커야 되는 거거든요. 건초래도. 또 우리나라는 특히 일본과 마찬가지로 돼지든 소든 비육하게 키워가지고 기름이 많은 걸 좋아하잖아요. 기름이 많이 껴야 1등급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2 플러스 1등급이라고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등급을 만들어가지고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름기가 많으려면은요, 소가 원래 먹던 풀을 먹어서는 그렇게 안 돼요. 옥수수 같은 그런 곡류 사료를 먹어야 되거든요. 지방질이 까여가지고 이게 마블링이 돼버리는 건데 그 마블링이 사실은 몸에 좋을 수가 없겠죠. 사람으로 치면 복부 비만이 그득그득 차가지고 근육에 막 지방이 가득가득 낀 그런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도축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소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생긴 호르몬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수은이나 비소 같은 독성 물질들, 이런 배출이 돼야 될 물질들이 다 배출이 안 되고 지방에 쌓인단 말이에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공장식 출산하는 거가 이해는 되지만 곡류를 먹어서 비육하게 키우는 게 훨씬 더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3등급 고기를 차라리 먹어라. 2 플러스 1등급 자꾸 따지고 명절 때 선물 들어오잖아요. 다 2 플러스 1등급 막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반갑지가 않아요. 애들한테 또 이거 먹여야 돼 이런 생각 들어요. 차라리 3등급을 먹어라. 근육에 일단 지방은 좀 덜 하잖아요. 지방 부분만 걷어내도 살코기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2 플러스 1등급은 그 고기층 사이에 지방이 들어있어요. 이건 어떻게 잘라도 지방을 먹을 수밖에 없는, 특히 건강하지 않은 지방을 먹는 상태거든요. 일부러 몸에 안 좋은 걸 골라 갖고 비싸게 먹는 거예요. 입맛에 좋다는 이유로. 그게 뭐 우리 몸에 좋겠습니까? 풀을 먹은 고기를 구해서 먹는 게 가장 좋은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풀 먹인 고기 구하기는 쉽지도 않고, 또 풀 먹인 고기가 맛이 그렇게 없습니다. 막 비린내 나고 이래요. 그래서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차라리 3등급 고기나 이런 걸 먹어라. 예. 1등급 고기 먹으려고 욕심낼 필요 없다. 우리나라에서 2 플러스 1등급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의 와규보다도 더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제일 나빠요.
또 얘기하셔서 유제품들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우주라는 게 사람에서는 어떨 때 나오죠? 아이를 낳았을 때? 낳았을 때부터 1 년에서 3년 정도 이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유가 왜 나오겠어요? 소를 임신을 시켰다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동물권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소한테서 출산을 시켜 갖고 아기 소를 떼어내고 착유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어디 가겠어요? 애를 못 먹이고 우유를 착유를 시켜야 되는 어미소의 스트레스는 어디 가겠어요? 다 우유에 가겠죠. 지방에다 녹아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호르몬들도 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유제품은요. 가공 처리를 하잖아요. 뭐 연료 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이 소가 안 죽고 계속 우유를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항생물질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예방접종도 많이 하고 항생물질도 엄청 많이 넣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해로운 물질들도 우유에 아주 미량이지만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는 한 1년 만에 굉장히 빠르게 자라는 생물이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거든요. 그로스 호르몬, 호르몬 문제도 소에 맞는 그런 호르몬이지 우리 사람에 맞는 호르몬의 농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유를 우리가 건강한 식품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지만 상당히 안 좋은 성분들이 있죠. 그리고 알레르기도 많이 일으키고 우리가 우유를 어렸을 때부터 쭉 먹으면은 유당 불내성이 좀 들어오는데 나이 들어서 좀 한참 안 먹다가 먹으면은 설사하잖아요. 그 유당, 우유에 들어있는 당분을 분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해가지고 유당 불내성이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유당 불내성 안 오는 우유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사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유를 그렇게 무리해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뭐 치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제품은 알레르기 문제 중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물질도 그렇고 너무 막 우리가 챙겨서 먹을 필요는 없다. 계란 얘기 중간에 나오다 말았는데 계란도 좋은 계란이 또 있습니다. 풀을 먹고 자란 닭들이 있거든요. 난각번호라고 있어요. 계란에 숫자 이렇게 쭉 써 있는데 거기 맨 끝에 있는 번호를 보면 어떤 사육 환경에서 자란 닭에 의해서 나온 계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먹는 계란은 4번으로 맨 끝에 숫자가 찍혀 있을 거예요. 그게 2번이나 1번이면은 꽤 괜찮은 환경에서 자라난 닭에 의한 계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오메가6, 오메가3 비율이 그나마 오메가3가 좀 높아진 상태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곡류를 먹은 고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메가3 대 오메가6 이건 뭐냐면 이제 어 우리가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는데 불포화 지방이 다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불포화 지방도 몸에 안 좋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오메가6가 있고 몸에 좋은 혈액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오메가3가 있습니다. 오메가3 비율이 1 대 오메가6 비율이 4 이내인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1 대 1부터 1 대 4 이내일 때 가장 좋은 지방 비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육류나 계란에 있는 오메가3 대 6 비율은 1 대 20, 심지어는 연구에 따라서는 1 대 7, 80까지도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6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지방을 많이 먹으면 몸에서 염증 반응이 더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메가3 대 6 비율이 1 대 4에 가까운 것이 난각번호 1번에서 2번 계란이 그나마 비율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달걀을 볼 때 1, 2번 꼭 봐야 되겠네요. 네, 1, 2번. 비용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 관심 갖고 난각번호 1번 계란을 찾을 때는 온라인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알에 600원 넘어요. 30알에 18,000원 넘는데 이거 어떻게 사 먹냐 이랬는데 요즘은 도항생제 계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졌고 난각번호 2번 계란 정도는 마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거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단 음료를 먹거나 디저트를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푼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단 음식이 호르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우리 몸은 사실 단 거를 많이 땡기게 습관이 되어 있죠. 당을 올리는 게 뇌에 굉장히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 세포는요, 아주 극한 상황에서만 지방산을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는 당분을 사용을 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암세포도 당분을 사용한다고 했죠. 뇌가 좋아하는 게 다 암이 좋아하는 겁니다. 뇌가 지금 당장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특히 다 가공당인 그런 무슨 디저트류 있잖아요. 케이크 있고 마카롱 있고 진짜 부스럭하면은 정말 설탕 덩어리 같은 거 요런 거 혀에 닿는 순간 막 짜릿한 쾌감을 느끼실 텐데 뇌가 쾌감을 느끼겠지만 암세포도 쾌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세포도 쾌감을 느껴요. 너무 좋아해요. 혈당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 뇌에 쾌감을 주는 것만 즐겨야 할 게 아니라 내 몸이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너무 달고 짜고 기름지고 매운 거에 자극적인 거에 습관 들이지 마시고 정말 채소, 삶은 채소만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있고 브로콜리 천천히 오래 씹어 보잖아요. 단맛이 있어요. 그거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초록색 잎초의 쌉싸름한 맛 안에도 살짝 달콤한 맛이 있습니다. 과일엔 당연히 말할 거 없이 많이 있고요. 너무 막 브릭스 11, 12 이런 단맛에 찌들어서 그런 당분을 찾으시는데 사실 과일의 단맛은 그렇게 강렬한 단맛이 원래는 아니에요. 사과의 단맛 정도가 굉장히 다 강한 단맛이었는데 요즘 열대 과일이니 뭐니 뭐 찾아보면은 뭐 브릭스 11, 12 아니면 안 사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어떤 당이겠어요. 그 당이 좋은 당이겠어요. 이 혈당을 엄청나게 올리는 그런 당인 거죠. 아무리 과일당이라고 해도. 과당도 너무 높으면 단순당일 뿐입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쓴맛, 신맛에 익숙해지는 것이 암도 억제하고 뇌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다. 그런 맛에 조금 길들여질 필요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달고 짤고 기름지고 매운맛을 좀 피한 그런 고소한 맛이라든지 견과류 활용해 가지고 드레싱을 해서 먹는 방법을 그나마 추천을 드리고요. 마요네즈 드레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여성의 뭐 유방암 건강에도 그렇지만 모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교수님, 암은 유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정말 유전이 가장 큰 요인인가요? 의사들도 예전에는 유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당연히 유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거고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내가 뭐 잘 지내고 생활 습관을 바꿔도 암은 예정돼 있는 것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1993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전 세계에서 6개 국가가 힘을 모아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혹시 이름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이제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를 모두 분석을 하면 앞으로 걸릴 질병이라든지 앞으로 걸릴 뭐 암이라든지 포함해서 그걸 미리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유전자를 통해서 미리 질환을 다 예측하자라는 시도 차원에서 엄청난 자원을 투여를 해서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2003년도까지 93%의 유전자가 분석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뒤로도 계속 분석이 이루어져서 22년도까지 인간 유전체 99%를 다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 4년도 재작년에 남성 Y 유전자의 유전체까지 모두 분석을 마쳐서 이제는 인간 유전자를 모두 분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가가지고 유전자 검사한다고 한 100여만 원의 비용을 내면 피 뽑고 가면 한 일주일이면 내 유전자가 무슨 질환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게 쫙 다 나와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이 정복이 됐나요? 아시다시피 네, 지금도 암의 고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질환이 일부 있다라는 거는 밝혀졌지만 그 분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밝혀졌어요. 한 5에서 10% 정도는 유전자와 관련된 암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브라카 유전자라 그래가지고 브라카 1, 2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게 제일 유명한데 요거는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암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유전자인데 그게 1번, 2번이 다 꺼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암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특히 여성암 중에서 유방암과 난소암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가 그 유전자 검사를 하고 본인이 브라카 원투가 다 꺼져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유방 절제술을 한 게 크게 뉴스에 났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암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는데 뭐 케이라스 유전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유전자들을 다 합쳐봐야 우리가 암 발생하는 거에서 총 5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의 결과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도대체 암 왜 90에서 95%는 뭐 때문에 걸리는 거냐? 환경, 감염, 생활습관, 노화, 방사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머지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암은 유전자 질환이 아니라 대사 질환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지방간 이런 질환들이 우리가 대사 질환이라고 하는데 대사라는 게 뭔지 좀 알아야 되거든요. 대사라는 거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통틀어서 대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당대사라 그러면은 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 단백질 대사는 단백질 에너지를 바꾸는 과정. 지방 대사,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나눴을 때 지방산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뭐 그런 여러 가지 대사들. 그런 대사들의 과정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 암이 더 많이 오더라라는 게 점점 밝혀졌고 그래서 암은 대사질환이다라는 말이 이제는 통용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암을 좀 피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단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게 제일 먼저일 거고요. 발암 물질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일 큰 발암 물질, 암의 발생의 전체 30에서 40% 사이를 차지하는 게 담배거든요. 모든 암 전체에. 그 정도로 중요해서 담배는 뭐 7천여 종의 화학 물질에 2천여 종의 유독 물질에 수백여 종의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 게 담배입니다. 그 하나에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술도 알코올이라는 한 종류의 발암물질이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암의 역할을 하죠. 구강암, 식도암 포함해가지고 장의 모든 양의 곳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거기다 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췌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술, 담배 당연히 물질로서 피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일군 발암물질로 유명한 것들이 있죠. 뭐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가공육이 이제 일군 발암물질로 나오거든요. 뭐 성면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방사선, 자외선 이런 것도 일군 발암물질에 들어가는데 인간에게 암 유발한다는 것이 증명된 물질들 이런 걸 이제 일군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WHO에서 발표하고 있는 거고 의외로 우리가 가공육이 그렇게 나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베이컨이라든지 소세지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렇게 적색육을 가공해가지고 다져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넣어서 만드는 것들은 절대 피해야 되는 1군 발암물질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붉은 육류 같은 2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안타깝게도 응급의학과 의사한테 숙명 같은 일이지만 잠을 밤에 못 자고 일을 하는 것도 2군 발암물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발암을 일으킨다고 증명이 되어 있는 것들을 피하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식생활, 생활 습관이겠죠. 우리 몸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먹고 우리가 일상을 지낼 것인가, 어떤 거를 먹는 거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얼만큼 먹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저탄고지가 많냐, 뭐 단백질이 많은 게 많냐, 탄수화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량 원소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훨씬 더 중요한데 미량이라고 말을 하면서 왜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냐. 당연히 대량인 원소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탄수화물 줄이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대사질환이라는 특징에서 보면은 당 대사를 할 때 당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TCA 사이클이라는 거를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하거든요. 세포의 공장 역할을 하는 건데 이 공장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 때 쓰는 조효소들이 있습니다. 당을 분해를 하고 산소를 받아들여 갖고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효소. 이 조효소에 들어가는 것들이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은 뭐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비타민, 무기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비타민, 무기질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돼서 당을 에너지로 잘 만드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이 세포 자체가 암성으로 변화하는 확률이 줄어들고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말하는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성분들이 덜 생기고 제거도 잘하게 되고 이러면서 식생활이 왜 암 예방에 중요한지를 말하는 어떤 제일 큰 증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운동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운동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운동하면은 막 근육을 키우는 거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요즘 특히 뭔가 이렇게 화면으로 노출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SNS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도 몸이 이렇게 좋아야 보여주기 좋잖아요. 여성분들은 아주 말라야 좋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 바디 프로필 찍을 정도로 이렇게 근육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막 근육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시면요. 미토콘드리아가 너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드는 문제도 있지만 텔로미어라는 우리 DNA의 말단의 길이를 통해서 우리 생명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건데 이게 점점 짧아집니다. 오히려 운동을 했는데 역효과가 생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하면 운동은 물론 근력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게 너무 과하게 되면 안 되고 거기다 또 막 단백질 쉐이크 먹어가면서 이렇게 너무 질소 대사를 많이 만드는 그런 건 안 되고요. 유산소 70, 그다음에 근력 30 정도로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유산소 중심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운동이라는 거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세포가 필요한 것 중에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랑 체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소라는 건 어떻게 들어가나요? 세포 끝에까지 가려면 결국은 혈관을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혈관이 좋아야 되는 거고 그 혈관 끝에 갔을 때 산소가 해리가 되면서 세포 조직에다가 모자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 운동이라는 거는 일단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면서 산소 공급, 호흡을 늘려서 산소를 늘리고 그다음에 혈행을 빠르게 해가지고 끝에까지 통과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워시아웃, 싹 씻어낸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산소 공급을 늘리게 되는 거고 또 운동하면서 그거 자체가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게 되기 때문에 체온도 올리고 그다음 남는 에너지 대사를 소비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좋냐? 이 근육세포에서 당을 들어와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를 우리가 인슐린을 이용해서 열쇠처럼 받아들여서 쓰는 거거든요.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줍니다. 운동 자체가. 그러니까 당도 많이 들어와서 해결해 주지, 산소도 공급을 많이 해주지, 그 다음에 체온도 올려주지. 그러니까 세포 대사에도 좋지만 이 자체가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분명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논문 데이터에서도 운동을 꾸준히 할수록 그 꾸준히라는 게 일주일에 150분 이상 숨찰 정도로 중강도 이상으로 할 때에 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암 학회의 생활 패턴 기준에도 운동을 150분 이상 일주일에 해라라고 그리고 중강도 이상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써 있거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운동도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자면 마음 습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에 걸리신 분들을 면담을 1시간 넘게 2시간 넘게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환자분이 꼭 5년에서 10년 사이에 뭔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 예를 들면 뭐 사별이라든지 뭐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기라든지 뭐 파산이라든지 이런 큰 사건을 겪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 습관,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몸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잠을 며칠만 못 자도 사람이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일도 못하고 막 신경 쓰여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교감신경 과항진 상태라고 하는데 그 교감신경 과항진 상태가 되면 면역력 기능이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이 이완, 잠을 충분히 자고 명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큰 스트레스에 한번 노출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뭔가 맹수한테 노출이 된 그런 주식동물처럼 계속 긴장을 하면서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체하거나 이럴 때도 언제 체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식사할 때 이럴 때 체하잖아요. 네, 맞아요. 상사 앞에서 밥을 억지로 먹어야 한다든지 이럴 때 체하는데 그럴 때가 딱 교감신경 과항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감신경 과항진 상태가 되면 동공은 커지고 근육에 힘들어가고 식은땀 나고 이러면서 일단 두뇌로 피가 많이 가고 그다음 근육으로 피가 많이 갑니다. 어디로 피가 안 갈까요? 소화기관, 그다음에 생식기관, 면역기관으로 피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을 위해서 당장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가 요거에 집중하는 시간이 교감신경 과항진 상태인 거고 우리 현대인들이 안타깝게도 너무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완하는 환경, 소화가 잘 되는 환경, 그다음에 생식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필요 없지만 뭔가 성행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 그다음 면역력이 올라가는 환경 이런 환경들이 보면 내가 편안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이런 이완하는 환경 부교감 신경이 많이 올라와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런 환경이 될수록 체하는 것 없이 소화도 잘 되는 거지만 면역 기능도 올라갑니다. 근데 면역 기능은 왜 얘기하죠? 암 얘기하는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면역 기능이 암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항상 5천 개에서 10,000개, 뭐 많게 보시는 분들은 10만 개까지도 하루에 암이 될 수 있는 변이세포들이 생긴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변이세포들을 어떻게 없애고 살고 있느냐? 그게 다 면역세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면역세포 하면 그냥 감기, 폐렴,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될 수 있는 DNA 변이세포들도 못 잡아내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5천 개에서 10,000개, 크게는 10만 개 생겼던 그런 변이세포들이 조직 끝에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탁 박혀버리는 거기서 5년에서 10년을 이렇게 자라가지고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발견했다는 요 손톱만한 1cm짜리 암이 되는 거예요. 5년에서 10년 정도 후에 내 몸의 상태는 지금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마음 습관을 갖고 있는가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대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암이라는 거 어떻게 생겨나는 건가요? 일단은 대사질환의 특징으로서 암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 상황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암이라는 거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상태도 사실은 암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암 덩어리라고 말을 하려면 보통 검사에서 발견되는 게 1cm 정도가 우연히 잘 발견된 암이거든요. 물론 요즘 디텍션이 많이 발전을 해서 0.5cm짜리도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빨리 발견했다가 1cm니까 손톱만한 1cm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요 손톱만한 1cm의 세포, 여기에 몇 개의 세포가 들어있을까요? 많을 것 같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우리 몸 전체의 세포 개수가 보통 60조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60조 개. 그러면 여기 하나에만 최소 1억 개에서 10억 개 정도의 세포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 정도의 발견이 되는 게 제일 작은 암덩어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1억 개에서 10억 개면 그럼 얘가 세포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몇 번 분열을 해야 이 정도가 돼요. 방해를 받지 않고 세포 하나가 이렇게 1억에서 10억 개가 되려면 이에 30승, 예, 30번을 방해받지 않고 분열을 해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몸에서 세포 상황에서는 면역세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도 방해받지 않고 30번 분열하는 일은 없지만 일단은 분열을 아무 장애를 받지 않고 한다면 30번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에 우리가 면역 기능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보통 5년에서 15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16개가 되고 이렇게 2의 배수로 증식을 시작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 몸을 안 만드는 게 암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됐어. 우연히 내가 며칠 전에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뭔가 술을 먹어가지고 담배를 최근에 펴가지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무려 5년, 10년, 15년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그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했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가 지금의 검진에서 나온 암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5년, 10년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 발견된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면역이 어느 정도 있다는 가정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훨씬 빠르게 오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뭔가 면역 기능을 강제로 낮추는 환경, 이식을 받았다든지, 암 수술 후라든지,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내 몸의 면역 기능이 완전히 낮아져 있는 상태라든지. 그러면 우리 몸이 그렇게 해서 다 세포를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암세포가 없을까요? 우리 몸에? 있겠죠. 있겠죠. 어딘가에 있겠죠. 게다가 암세포는 그런 항암이나 방사선 같은 공격을 받으면 숨습니다. 어떻게 숨냐 하면 캔서 스템셀이라 그래가지고 정상세포처럼 변해서 숨어 있어요. 그때는 다시 분열을 안 하고 한동안 지냅니다. 그러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빨리 자라는 사이클에서 일부분에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카락 자라는 거라든지 점막이라든지 이런 데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캔서 스템셀 같은 경우는 정상세포처럼 변해가지고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지나가다가 이제 다시 더 이상의 공격이 없다 그러면 그때 다시 암세포로 변화해가지고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암세포들이 내 몸에 어디 한 군가에 1cm짜리 암이 생겨가지고 그걸 절제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다른 세포들이 없을까요? 그런 캔서 스템셀이? 어딘가에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암 수술, 암 치료, 암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다 끝냈으면 그런 표준 치료를 끝냈으면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그런 작은 암세포들이 어디 가 있는 거를 내가 잡아낼 수 있는 면역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1년, 2년, 3년 이내에 암 치료 후에 재발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방사선 항암 치료로 완전히 낮춰놨으니까 평소에 5년에서 15년 걸릴 그런 증식이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1년에서 3년 이내에 급격하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암세포가 좋아하는 몸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자기 암세포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주위에 만들거든요. 그래서 암세포가 하나가 생겨서 증식을 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더 빠르게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암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암세포가 자기 주위 환경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거를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데요. 암 미세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종양 미세 환경, 암 미세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암세포 주위에 있는 조직들을 자기가 파괴를 해요. 그렇게 해서 정상세포들을 파괴를 해서 정상세포에 있는 그런 세포질에 있는 그런 조직들을 자기 암세포를 만드는 데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혈관들을 만들게 하는데 그냥 얼기설기 급하게 만드는 1차선짜리 혈관들을 만듭니다. 혈관신생이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주위로 침윤을 하는 특징이 또 있죠. 그래서 다른 주위의 정상 조직들 옆으로 이렇게 막
혈관을 찾아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팔을 뻗어서 혈관이 근처에 나타나면 그 혈관벽에 붙었다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전이를 하기 시작해요.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의 주위 환경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저체온 상태, 산증 상태, 그다음에 저산소 상태를 만듭니다. 저체온 상태라는 거는 혈관이 열기설기되면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오긴 하지만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거든요. 체온도 부족하고 산소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조직들이 젖산이나 이런 대사 물질들이 바깥으로 잘 나가지를 못하게 되면서 산증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암세포는 더 증식을 빨리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암세포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당대사를 하는데요. 그냥 당을 갖다가 우리 정상세포처럼 미토콘드리를 통해서 산소랑 당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정상적인 당대사, TCA 사이클 당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소가 없는 당대사를 합니다. 우리 세포가 아주 예전 35억 년 전에 했던 그런 무산소 대사를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무산소 대사는 특징이 뭐냐면 산소가 없어도 대사를 할 수 있고 대신에 주위에 젖산이 많이 생기고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에너지는 조금 생깁니다. 18분의 1 정도로 조금 생겨요. 그래서 이 ATP만을 만드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 대사를 많이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게 이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이거를 와르부르크 효과라고 하고요. 암대사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와르부르크 효과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이 점점 조직을 이루고 나면 점점 더 빨리 커지고 점점 더 많이 증식을 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숙주를 잡아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당이 과하게 섭취되는 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고혈당 상태도 암에 아주 유리한 환경을 만들거든요. 암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를 두고 봤을 때 다른 두 가지보다 당을 굉장히 좋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을 많이 섭취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하는 또 검사도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검사 중에 펫CT라는 검사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펫이라는 해과학 검사랑 그다음에 CT라는 방사선 검사를 합쳐놓은 검사입니다.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이 100g의 당을 주면서 그 당에다가는 생화학적인 표지자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사를 했을 때 그 당이 많이 간 곳을 찾을 수 있게 해놓고 주사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암 원발이 어딘지 모르거나 전이가 어디로 된지 모르는 그런 환자의 경우에 그렇게 해놓고 전신을 쫙 PET 스캔을 쫙 찍어보면 중간중간에 빨갛게 나와요.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원래 당을 많이 쓰는 조직이어서 빨갛게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심장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원래 그런 거니까 이제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곳인데 당이 많이 끌려 들어갔다. 그럼 거기 암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러면서 그 조직이 어딘지 알아야 되니까 CT 스캔을 같이 해서 겹쳐놓고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암을 지금 원발병소가 어딘지 모르거나 아니면 전이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못 찾는 경우에 그 방법을 통해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요게 암이 당을 많이 쓰는 거를 이용한 검사예요. 이런 것처럼 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분, 특히 포도당을 좋아하고요. 또 두 번째로 고혈당이 암에 도움을 주는 기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혈관에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 혈당이 높으면 혈관에 안 좋다라는 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혈당이 계속 높은 것보다 더 나쁜 게 혈당이 높았다 낮았다 반복이 될 때가 혈관 내피세포가 훨씬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혈관에 이렇게 딱딱하게 변하거나 때가 끼는 그런 상태가 되는 동맥경화라고 하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게 훨씬 더 빨라지는 게 고혈당, 저혈당이 반복되는 상태일 텐데 그게 암에도 영향을 줍니다. 동맥경화라 그러면 우리가 큰 동맥에 하얗게 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기전으로 아주 밑에 있는 말초 동맥들, 말초 혈관들에도 혈관벽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좁아지고 막히고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조직들은 저산소 상태, 산증 상태, 저체온 상태가 되면서 암으로 바뀔 가능성이 더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암으로 바뀐 세포가 거기 있다면 더 자기 암의 그 왕국 뭐라고 예시하면 좋을까 싶으면 뭔가 깡패 속을 그런 뭔가 암흑의 도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혈관이 통과를 못 해가지고 우리 면역세포라고 할 수 있는 경찰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슬럼가 같은 게 생기겠죠. 그럼 거기서 조직원 하나가 아주 특출난 놈이 나와가지고 딱 변이를 해가지고 내가 두목이 되겠어 해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상인들은 다 내쫓기고 내지는 죽고 그다음에 이 조직원들만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원을 바뀌기도 하고 그게 암의 생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찰들이 항상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려면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혈관인 겁니다. 그래서 혈관 상태가 좋을수록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 또는 암이 악화될 가능성이 적은 거예요. 그런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혈당이고요. 그래서 혈당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더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식습관을 하면 이렇게 등락폭이 커지나요? 알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알면서 이거 들으시겠지만 잔소리 들으면서 또 한번 되뇌이는 겁니다. 일단 당을 피크를 이룬다고 하는데요. 이런 고혈당 피크를 이루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서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들인데요. 제일 대표되는 음식들이 갈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음식들이죠. 갈아서 만든 음식들이 뭘까요? 바로 초가공식품들입니다. 우리가 밀가루를 갈아서 거기다가 합성착색료, 보존료, 뭐 방부제, 색소 이런 걸 넣어서 만든 게 공장에서 만든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초가공식품이라고 하거든요. 그 외에 또 면식, 또 면도 이제 갈아서 이제 뭉쳐서 만든 걸 면이라고 하잖아요. 먹을 때는 뭉쳐서 들어오니까 이게 씹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위를 통과하면서 소장되기 전에 벌써 다 흐르르 풀려버리는 게 갈아서 만든 음식의 특징이죠. 또 하나 있죠. 빵. 빵도 밀가루를 갈아서 뭐 쌀이라고 하도 쌀가루를 갈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빵은 거기다가 또 설탕도 엄청 들어가고 버터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뭔가 씹는 거가 입에서 있기는 하지만 사실 입에 들어가자마자 살살 녹죠. 이런 음식들은 뭐 엄청나게 빠르게 소장을 통해서 혈중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혈당을 엄청나게 빠르게 올리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이런 갈아서 만든 음식들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초과공식품 피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다른 가공 물질들이 있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외에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너무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혈당 피크를 만들고 또 빠르게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혈당 저하를 만들어 가지고 또 금방 배고프게 만들고 이러면서 피크 저하를 계속 반복시킨다는 거. 그러면서 당 분래성, 인슐린 저항성도 만들지만 혈관도 빠르게 망가뜨린다는 거. 고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걸 들어보면 솔직히 먹을 게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암으로부터 자유롭게 먹는 건가요? 사실 뭐 답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보시는 분들도 '내가 몰라서 안 먹냐. 상황이 안 돼서 못 먹지. 바빠서 못 먹지. 내가 혼자 살아서 못 먹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답은 명확합니다. 일단 집밥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집밥. 집에서 먹는 밥, 기본적인 밥이 좋아야 되는데요. 어떤 걸로 먹어야 되느냐. 초록색 채소가 식단에 꼭 들어가야 돼요. 초록색 채소. 그다음에 밥은 전곡류가 좋다고 하는데 전곡류 중에서 우리가 제일 가까이 볼 수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게 현미거든요. 껍질째 먹는 곡류 그거는 이제 현미가 가장 좋습니다. 현미랑 초록색 채소를 꼭 식탁에 올려라. 뭐 잎채소가 됐든 뭐 쌈채소가 됐든 6-7장 꼭 한 끼에 먹고 전곡류 식사라고 할 수 있는 현미밥을 먹는다면 그럼 다른 것들이 어떤 게 좀 섞여도 뭐 고기가 섞이든 뭐 어류가 섞이든 뭐가 섞여도 어느 정도 중화해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제가 왜 초록색 채소를 강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량 영양. 유일항이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뭐 다양한 색깔의 채소가 있는데 빨간색도 있고 뭐 하얀색 채소들도 있고 근데 왜 초록색 채소를 강조하냐 하필이면 그 쓰디 쓴 초록색 채소를 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그 쓴맛도 하나의 맛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쓴맛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록색 채소에만 있는 엽록소의 무기질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연 이런 걸로 대표되는 무기질들이 초록색 채소에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초록색 채소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섬유질도 초록색 채소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흰밥보다는 현미밥이 훨씬 더 좋습니다. 현미에 있는 뭐 미각류나 이런 것들이 산화돼가지고 몸에 안 좋다는데 거긴 피틴산인이라는 안 좋은 독성 물질이 있다는데 왜 그걸 강조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질, 특히 곡류 껍질에만 들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비타민 B1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비타민 B분들이 껍질에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 미강, 배아에도 들어있고 사실 흰쌀 부분만 먹으면 영양물질의 거의 90%를 버리고 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분도 현미를 먹는 게 가장 좋고요. 뭐 너무 입이 꺼끌꺼끌해서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오분도 현미라도 껍질을 어느 정도 살려서 먹는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실험도 있어요. 곡류를 이제 새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흰색 그 쌀알이나 이런 것만 계속 먹이면은 새들이 나중에 날지 못하고 픽픽 쓰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타민 B군이 먼저 모자라지거든요. 비타민 B1이 모자라지면은 균형을 못 잡고 쓰러져요.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비타민 B군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못하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손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쓰러지거든요. 이걸 어떨 때 볼 수 있냐 하면 술을 계속 드시면서 식사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 분들이 응급실에 왔을 때 그런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흔하진 않지만 종종 봅니다. 그래서 술을 매일 드시고 히스토리를 해봤는데 식사를 잘 못 하시는 분이다. 최근에 일주일 동안 술만 마셨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몸에 피가 산증으로 가는 그걸 가장 무서워하고, 두 번째로 이제 베르니케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제4뇌실 주위에 손해가 손상이 되면서 못 걷는 안진뱅이 질환으로 되는 것도 걱정을 합니다.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B1, 치아민이라고 하는 그 주사를 2앰플을 주고 당분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응급실에서는 항상 중요한 족보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비타민 B1부터 일단 채우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비타민 B군도 다 모자라고 비타민 C도 모자라고 D도 모자라고 A도 모자라겠지만 비타민 B1이 제일 먼저 몸에서 떨어지면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 공유의 껍질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잎채소가 하루에 뭐 5점, 6점 몇 끼마다 몇 끼마다 대여섯 점. 먹잖아요. 네. 그럼 그 정도만 먹으면 되나요? 그 정도만 먹어도 굉장한 섬유질과 그 굉장한 무기질과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도 안 먹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이 한 끼에 6, 7장 먹으려고 하면은 일부러 챙겨 먹지 않으면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 고깃집에 가가지고 쌈으로 먹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쌈을 조금 더 먹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주위에 가가지고 쌈을 먹는 거를 봐도 많이 안 먹어요, 사람. 제가 어떤 데서 느끼냐면, 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외식을 갈 일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외식들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외식 메뉴를 일부러 붉은 고기 종류보다는 흰 고기 쪽인 걸로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오리고기집을 종종 가요. 이제 돌판에 굽는 데를 가는데, 가는 두 번째 이유가 쌈야채를 무한정 먹을 수 있어서 갑니다. 어딘지를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쌈야채를 무한정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테이블을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내가 쌈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주거든요. 그거 다 안 먹고 가요.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걸 그냥 놓고 가다니. 저희는 쌈야채를 이렇게 수북수북 채워가지고 4그릇을 먹고 가거든요. 쌈만 먹어도 사실 이득이 될 정도로 상추깻잎, 뭐 케이리니 이런 것들을 무한정 주는 곳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안 먹고 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많이 다 안 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숙제처럼 6, 7장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충분한 양의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을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면은 몸이 바뀌는 걸 느낍니다. 저저번 출연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회자분께. 제가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그날부터 3일 연속으로 쌈집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변비가 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변비가 오래돼가지고 낫기 굉장히 힘들고 방법이 없는 줄 알고 약 드시고 계셨는데 3일만 쌈집을 갔는데 몸이 바뀌는 걸 느꼈다라는 겁니다. 3일만. 근데 3일이면 사실은 몸이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타임이에요. 3일만 바빠도 내 몸이 느낀다는 거.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선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집밥이 좋은 상태를 가능하면 하루에 2끼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끼는 어쩔 수 없이 뭐 점심 식사를 밖에서 먹는다든지 하는 분들은 저녁 식사를 집에 와서 좋은 식사를 하시면 좋고, 그 저녁에 꼭 누군가를 만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식사를 안 좋게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점심에 도시락을 싸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밥을 유지를 하는 것을 점심까지 가져오시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셋 중에 둘은 좋은 식사를 하고 한 끼는 어쩔 수 없이 나쁜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이 유지하는 정도는 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치료식으로 하고 싶다. 내가 뭔가 몸이 안 좋거나 알레르기가 있거나 뭐 비만이 있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고지질 혈증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뭐 암을 포함해가지고 그러신 분들은 삼시 다 초록색 채소와 현미밥 중심으로 식사를 하시고 안 좋은 것들을 완전히 빼는 거를 충분히 하셔야 되겠죠. 치료식으로서도 효과가 아주 큽니다. 이거를 제가 느꼈던 게 3년 전에 제가 힐링스쿨이라는 데는 갔다 왔어요. 황성수 신경외과 교수님께서 하시는 힐링스쿨이 있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닫았습니다. 그 힐링스쿨에서 내돈내산으로 250만 원 내고 2주 동안 합숙을 갔어요. 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체험차 갔지만 2주 동안 좋아졌다는 것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수기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 고혈압 약을 줄이기 시작한 게 만 이틀째, 3일째부터 고혈압 약 줄이는 사람이 나왔고요. 그 끼니로 치면은 뭐 3끼, 4끼 먹고 그 다음부터 혈압약이 줄기 시작한 거니까 엄청 놀라운 거고,
그다음에 당뇨약, 혈압약을 완전히 끊은 분이 반수, 30명 중에 반수였고요. 2주 만에, 2주 만에. 그다음에 뭐 인슐린도 쓰고 막 이런 분들은 이제 반 정도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와, 식사를 바꾸는 게 식사만 바꾼 게 아니죠. 운동도 충분히 했습니다. 4km 정도 하루에 걷거든요. 컨디션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서서히 늘리는데 나중에는 4km를 이제 등산하듯이 걸어요. 그런 정도의 운동량.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합니다. 한 8시부터 아무것도 먹지 말고 잘 준비를 해서 10시에는 무조건 자서 다음날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체중 재고, 그다음 혈압 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일상을. 그런 어떤 사이클이 개선이 되니까 단 3일 만에 혈압약을 줄이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주 만에 반수가 혈압당뇨약을 끊는 거를 보고 온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17년 차 응급의학과 전문의였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많은 의사 선생님도 그걸 직접 경험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저도 나름 이제 봉사활동 한다고 외래에서 고혈압 당뇨약을 처방을 한 기간이 그 당시에 한 10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나빠지는 사람만 봤지 좋아지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아주 일부 있어서 식사 습관 바꿔서 좋아졌다고 오시면 겁부터 나요. 다음번에 오실 때도 나빠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정도로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식사 습관 바꿔라고 얘기를 해도 지키시는 분도 별로 없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경험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 거기서 단 2주 동안 완벽하게 하는 게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제가 직접 체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 먹으면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 마음 습관 개선하는 게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식사를 바꾸는 거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몸에 좋은 거 먹는 거 정도지 뭐 이게 뭐 치료 효과가 있겠어, 그냥 유지 정도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삼시세끼 다 하면은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끼만 하루에 하셔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가 있고요. 그런 거를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분들은 반찬에 나물도 넣고 김치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채소를 충분히 먹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식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거든요. 일단 김치만 해도 너무 염분이 많이 들어가거나 너무 짜게 막 이렇게 만들면 좀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연하게 만들고 백김치 가깝게 만들다 그러면 생채소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뭐 육젓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지 염도가 높다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물도 너무 이제 가열해 가지고 완전 풀을 죽인 그런 나물 말고 정말 생으로 된 쪄서 하거나 데쳐서 하는 나물들, 요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또 선택지가 됩니다. 너무 간 세게 하거나 간장 베이스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식초 베이스로 하거나 너무 단짠김에로 안 간 거, 약간 쌉싸름한 맛 그대로 유지하거나 뭐 들기름에 약간 하거나 요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고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먹어봐야 제가 말씀드리는 6, 7장에는 못 미칩니다. 그래서 생채소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잎채소만 한 게 없다. 요즘 잎채소가 얼마나 잘 나오냐면요. 저는 뭐 지평농부라는 거기서 달아 먹듯이 이렇게 먹는데 깔끔하게 잎채소를 여러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딱 그 포장을 해서 보내주세요. 그걸 이렇게 소분해서 먹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먹거든요. 그런 거 활용하시면 잎채소를 어떻게 뭐 맨날 사갖고 먹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택배로 받아 먹는 방법도 있다. 아니면은 가까운 이제 시장에 가셨을 때, 전통시장이면 더 좋죠. 신선한 그런 채소 종류를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생채소 위주로 주스를 만들어 드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드시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 드시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채소 먹는 게 너무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생채소를 우구적 먹는 게, 잎채소는 이제 뭐에 싸워 먹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먹기 좀 좋아서 잎채소를 추천을 드리는 건데, 그 외에 뭐 당근이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생으로 먹으려고 그러면 잘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고추장 맛으로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갈아서 먹는 방법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ABC 주스, ACC 주스를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애플, 비트, 캐럿 이렇게 하는 게 ABC 주스고요. 그러면은 이제 비트의 상큼한 맛, 사과의 달콤한 맛, 당근의 비타민 A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좋은 효과를 내고 색깔도 먹을 만하게 맛있게 나오는 거고, ACC 주스는 이제 비트 대신에 캐비지, 양배추를 넣거든요. 또 그것도 우리 위의 부담을 줄이고 위 점막 보호 효과들이 있어 가지고 또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것만 먹으면은 맛이 조금 덜해가지고 거기다가 저는 과일,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로 유명한 과일이 있죠. 블루베리. 베리류가 항산화 물질이 많은 걸로 엄청 유명하거든요. 블루베리가 이제 안토시아닌의 보고라고 하잖아요. 이 블루베리를 조금 넣으면 또 상큼한 맛, 달콤한 맛이 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블루베리를 넣는데 생블루베리 구하기가 좀 힘들고 비싸니까 얼은 거 넣으셔도 충분하거든요. 블루베리는 오히려 얼은 게 더 몸에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블루베리 얼린 걸 조금 넣어가지고 같이 갈아 마시는 게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 됩니다. 당근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저는 생각보다 되게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삽즙 주스들을 먹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주스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주스는 뒷면을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시판돼서 나오는 주스는 상당수가 당분이 많이 포함된 주스가 많아요. 그건 일단 제하셔야 되고요. 그건 초가공식품이죠. 당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뒤에 안 보고 사시면은 꼼짝없이 당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가당된 음료고요. 그렇지 않고 아주 일부만 이제 과즙으로 만든 건데 그 과즙으로 만든 것도 섬유질이 없죠. 또 가열돼서 만든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열되면서 비타민 B군, C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을 먹기 위해서 과일 주스를 먹으라고 하는 건데 그 효과가 다 사라지는 거죠. 과일을 직접 먹거나 우거적으로 씹어 먹는 게 가장 좋지만 빨리 먹어야 되거나 뭔가 많은 양을 먹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 직접 섬유질까지 과육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갈아 먹는 게 선택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손이 많이 갈 거예요. 예, 저도 해보면 ABC 주스, ACC 주스 포함해가지고 과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나면 그거 뒷정리도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섬유질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렇게 퍼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또 많이 먹게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착즙 주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일부 수용성 섬유질 좀 남기고 불용성 섬유질을 좀 제거를 하고 해서 먹기 편하게 주스지만 그 안에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 물질을 최대한 좀 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런 거라면은 추천을 좀 할 만합니다. 착즙 주스. 시판되는 거 말고요. 예. 내 스스로 만들어 먹는. 그렇죠. 그런 주스들은 활용할 만하다. 요즘 단백질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단백질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요? 단백질에 대한 어떤 환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단백질을 늘리는 거는 무조건 좋다. 단백질 함량이 얼마냐.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 단백질이 50g 이상 들어가면 독으로 작용하거든요. 왜냐하면 단백질에는 탄수화물이랑 지방과 다르게 질소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 질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암모니아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이 잘 해독할 수 있는 정도만 단백질이 들어와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근육을 키우는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계란을 막 20개, 30개 막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걱정인 게 저분 젊으니까 젊은 사람의 간은 버티겠지. 근데 간경화 있는 사람이나 술 같이 드시는 많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또 이제 타이레놀 같은 간에 부담을 주는 약물을 드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또 연세가 드시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이게 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서 어떤 상황을 경유하면 간경화가 오래되셔갖고 간이 암모니아 대사를 제대로 못하는 상태가 되면 간성 혼수라는 게 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요. 의식을 잃어버려요. 암모니아가 쭉쭉 올라가면.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파락이라는 그 관장약, 노란 관장약을 먹기도 하고요. 관장을 통해서 일부러 의식이 저하된 사람은 약으로 빼주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우리 몸에서 독성으로 역할을 하는 게 암모니아입니다. 이런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뭐 계란 이따만큼을 간이 괜찮을 땐 괜찮지, 젊을 때는. 왜냐하면 암모니아 대사랑 이런 게 잘 되니까. 나이 드신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몸에 금방 큰 무리가 올 수가 있어요. 단백질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다. 단백질도 우리 몸에는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적절한 양, 단백질량으로 했을 때 50g인데 그게 이제 고기로도 섭취를 할 수 있지만 초록색 채소나 그다음에 현미에 있는 껍질에서도 단백질이 있거든요. 육류로만 50g을 다 채우려고 하면은 진짜 200g, 300g 먹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류로 먹는 거는 붉은 육류 좀 최대한 피하고 흰 육류 중심이나 아니면 어류 중심으로 해가지고 50g 정도만 먹어도 초록색 채소랑 현미밥을 드시는 분이라면 거기서 들어오는 또 이제 두부나 이런 청국장이나 된장 같은 그런 콩류에서 오는 것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50g을 충분히 채워도 남는다. 너무 이제 육류에만 치중되거나 뭔가 가공된 단백질 쉐이크를 먹거나 이런 건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서 뒷면을 꼭 보셔야 됩니다. 단백질 쉐이크라고 했는데 뒤에 막 당분이 덕지덕지 붙은 것들도 있어요. 그것도 특별히 조심하셔야죠. 결국은 초가공식품의 역할을 하는 거고 단백질 쉐이크라도 갈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대사가 빨리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지만 당 피크를 이룰 수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분 섭취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주셨는데 수분 섭취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수분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아침에 우리 몸이 잘 때 탈수가 되거든요. 왜냐면 밤 동안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은 잘 때 또 교감신경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식은땀도 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한 500cc 정도의 몸에 물을 빼낸 상태라고 해요. 호흡으로도 빠져나가고 그다음 땀으로도 빠져나가고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도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빠르게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에 혈관성 질환들이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혈관성 질환이라고 하면 응급실에서 제일 무섭게 보는 질환이 심근경색, 심장혈관 막히는 거죠. 그다음에 뇌경색, 두 가지를 제일 큰 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혈관이 그렇게 막히거나 이렇게 터지는 이유가 탈수가 됐을 때 가장 많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체온이 낮아졌을 때, 또 주위 환경의 온도가 낮아졌을 때 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취약한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초기에 교감신경이 확 오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기 위해서 호르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러면서 가장 혈관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확 일어나면 더 혈관이 긴장하니까 천천히 일어나서 물을 2잔을 마시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된다. 그때 물은 꼭 물이어야만 합니다. 차도 아침에는 안 됩니다. 물만 됩니다. 물만. 정수된 물이어도 되고 뭐 끓인 보리차 물이어도 되지만 물만 되는 거예요. 보리차까지는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2잔을 꼭 마셔야지 내 몸의 혈류들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보상이 되면서 혈류량이 늘어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나왔지만 물을 대신하는 건 물밖에 없다라는 명제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음료수라는 말이 사실은 음용수, 먹는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음료수라는 거는 물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촬영 현장에도 그렇지만 커피 보이고 음료 보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물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물이라는 거는 그냥 수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장량을 늘리는 그런 탈수 보정의 역할을 해야 물인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 안에 다른 물질들이 섞여 있으면 오히려 탈수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관을 지나면서 수분을 몸에다 공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삼투압적으로 해서 끌어잡아 당기는 거죠. 물을 세포 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혈관 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물 종류를 먹었는데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제일 대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당분.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음료수라고 생각하고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었지만 사실 거기서는 당분과 함께 물이 빠져나가는 효과를 내는 거죠. 콩팥에서 세뇨관을 지나면서 당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을 더 빼는 겁니다, 몸에서. 그러면 소변량이 늘지언정 그거는 몸에다 물을 보충한 게 아니죠. 커피 물어보실 텐데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커피는 이뇨작용도 있어요, 하필이면. 당분을 주지 않는 면에서는 커피가 대안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잔까지는 먹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커피를 뭔가 수분을 보충하는 의미로 먹는다면 그건 꽝입니다. 몸에서 물을 빼나가는 효과가 커요. 그래서 커피도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죠.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 이거 어떠냐?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요것도 사실은 당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염분과 당분이 들어있는 게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사실은 물을 충분히 보충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탈수가 보정된 상태에서 그런 이온 음료도 도움이 되는 거지. 이온 음료랑만 주구장창 먹으면은 그거는 탈수를 일으키는 효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꼭 드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뭐 일어나서 물 2잔 꼭 마시고 하루에 커피는 먹는다면 2샷, 3샷 안 되고요. 원샷으로 한 잔까지만 허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 식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만의 식단 관리법, 또 일반 사람들이 손쉽게 식단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원칙을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집에서 먹는 밥을 좋게 만든다. 그게 어려운 이유가
요즘 이제 핵가족이 지나서 이제 1인 가족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혼자 둘이 살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이번 끼 넘기지 이러면서 그냥 배달 음식 먹거나 간편식 먹거나, 요즘 또 편의점에 간편식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시락 사갖고 먹거나 이러면서 그냥 끼니를 넘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집에서 먹는 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채소도 안 들어갔죠. 현미도 안 들어갔죠. 그런 것들만 계속 먹게 되니까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을 먹을 기회가 너무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또 밖에 나가서 외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우리 몸에 제일 필요한 영양 물질을 다 놓치고 있는 거고요. 집에서 먹는 것만큼은 기준을 딱 삼아야 돼요. 초록색 채소 꼭 먹고, 현미밥 가능하면 먹고, 과일 소량 한 주먹 정도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다른 나물 반찬들은 가능하면 염분 너무 많이 안 한 거 이런 걸로 먹고, 너무 짠지 같은 거 좀 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 그걸 하루에 2끼 정도는 채우는 게 좋으니까, 뭐 간헐적 단식으로 2끼만 드시는 분은 한 끼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한 끼가 잘 안 채워지시는 분들은 도시락을 싸서 집밥을 회사에서까지 가져올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아니면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식판에 있는 밥이라든지 구내식당 같은 게 있으면 영양사님들이 채소나 이런 것들을 챙겨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외식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염분도 훨씬 적고. 밖에서 먹는 거는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짜거나 맵거나 기름지거나 달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보다는 도시락 아니면 구내식당으로 해서 한 끼를 하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먹는다면 그것도 한 주 중에 2번, 3번으로 가능하면 줄이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좋은 식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혼자 하면은 또 쉽지가 않잖아요. 가족이 같이 해야 되고, 가족이 같이 하는 걸 넘어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힐링 스쿨 같은 그런 식생활, 운동 습관, 마음 습관을 사람들한테 많이 훈련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서울에 가깝게 2박 3일짜리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AI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AI가 내가 먹은 음식을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 기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얘가 무슨 미량 원소가 있을 걸로 다 예상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다 해가지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랑 협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 만들었냐면, 내가 마음 습관, 운동 습관, 식습관을 개선을 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서로 응원하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기록을 남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내가 뭘 먹었는지를 알게 되고 AI가 그걸 분석을 해줘서 A 등급부터 F 등급까지 딱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다음 그걸 이제 갤러리를 통해서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효과도 있고, 뭔가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 습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막 고통스럽게 250만 원씩 내가면서 어디 지방에 가가지고 내일 다 못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습관 만들기가 아니라, AI와 함께 내 습관을 다시 보정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즐기면서 내가 즐겁게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습관 앱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헤비스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오시면 즐겁게 습관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회자님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들어가서 오늘부터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